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위기 진화를 위해서 실행했던 돈풀기, 양적 완화를 다음 달부터 끝내기로 했습니다. 6년 동안 실행됐던 양적 완화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돈풀기와 함께 초저금리 상황도 끝날 날이 온다는 거겠죠.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2.2%대로 떨어졌고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오늘 나온 전월세 대책,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또 빚내서 빚 쉽게 내주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어쩌죠? 도무지 서민의 삶의 어려움에는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는 건 돈 버는 것의 끝이 아니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은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소득이나 수익이 적어서 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끝이 안 보이는 걱정뿐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끝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초저금리 유지하는 것은 상당 기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당장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부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가중되는 전월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 오후 2시에 대책을 내놨죠. 전월세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양면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3부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어떤 정책 내용을 담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윤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958.93포인트 마이너스 2.2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557.86포인트 마이너스 3.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이 양 시장에서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기관은 특히 어제 강한 매수 이후에 오늘 또 강한 매도를 내보이면서 시장 약세의 원인을 제공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서부터 매도세를 늘렸습니다만 장 막판에 매도를 많이 줄이면서 300억대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와는 어떤 수급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 지금 FOMC는 예상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년여에 걸쳤던 양적 완화는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뭐 아직까지는 상당 기간이라는 그 멘트를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내년 뭐 중반기 내지는 뭐 하반기 쪽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만 이제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보다는 조금은 좀 더 매파적인 뉘앙스가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시장에서는 어제 좀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스닥과 다우는 후장에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은 모양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장 막판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 시장을 따랐지만 이렇게 석속들이 참
살펴보면은 네. 전체 시장의 방향성은 오늘 삼성그룹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의 방향성을 그대로 좀 결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할 텐데 네네. 오늘 왜 이렇게 선전했을까요? 네, 오늘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주 실적이 나왔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일단 시장이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라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좀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강했는데요.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또 역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회장으로 이제 앞으로 되겠죠. 네. 그분이 이제 시진핑과의 이제 미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까라는 예. 좀 시장이 좀 기대감이 많이 컸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좀 피해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이거는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도 이렇게는 안 움직일 텐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락이 많이 심합니다. 네. 어떤 특히 것들이죠? 특히 오늘 삼성그룹주가 반등을 하면서 LG그룹주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 오늘 예. LG그룹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고요. 예. 장중에 LG이노텍은 하한가에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LG디스플레이도 급락을 하는 모습과 함께 LG전자도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역시 IT 섹터 내에서 그동안 LG그룹주들이 선전을 했던 만큼 반대로 삼성그룹주들의 반등과 함께 LG그룹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그룹주들은 실적이 안 좋은데 반등이고요. 네. LG그룹주들은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는데 예.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과 상당히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약간의 좀 대체제처럼 생각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뭐 시장이 일단 LG 그룹주들은 이제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다라는 네. 그런 논리적인 그런 대응인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 사상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도 또 갱신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대응에 많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네. 다음번부터는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가 많이 전해진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선주들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몰리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실적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조선주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대우조선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사실 큰일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2분기에 한 1조 정도 마이너스였었는데요. 그렇죠. 예. 웬만한 거 다 마이너스로 반영을 해서 3분기에는 조금 흑자료는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지금 시중에는 루머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1조 손실이다.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네. 걱정이네요.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좀 종목 대응하실 때 실적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좁쌀, 샤오미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LG전자를 제치고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좁쌀. 네.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예, 애플 짝퉁이다. 네. 베껴도 너무 베낀다라고 좀 약간 비아냥됐었는데 이게 그냥 뭐 처음에 그런 그 짝퉁 이미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버젓한 스마트폰 업체가 돼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3분기 각 업체들의 실적 자료를 보면은 샤오미가 지난 3분기에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1,800만 대를 판매해가지고 점유율 5.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LG전자가 5.2%를 기록해요. LG전자도 물론 지금 사상 최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실적이 회복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한테 밀려서 지금 4위로 떨어졌고요. 중국의 화웨이가 5위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 세계 시장에서 1,800만 대를 팔았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치가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중국 시장에서 팔았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그렇겠죠. 예, 샤오미가 뭐 오로지 중국 시장에서만 뭐 거의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만큼 팔면은 거의 세계 3위가 되는 중국 시장의 광대함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중국 시장의 성공을 바탕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그 특허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뭐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뭐 동남아 또 이 어떤 제3 개발국들 이런 쪽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뭐 1위는 지켰습니다. 7,920만 대를 판매를 해서 1위는 지켰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역신장이 됐고요. 점유율도 작년에 35%에서 이번엔 24.7%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실히 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주 고가 시장, 이른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하고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고 또 중가 시장에서는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네. 중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또 저가 시장에서는 레노버 같은 회사하고도 또 지금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이 애플하고 양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상당히 독주를 하고 있다가 이 중국 업체들의 대대적인 반격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좀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애플도 원래는 이제 고가 정책으로만 갔었는데 중저가 폰을 내놓는 것처럼 이 네. 시장을 침범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시장 자체가 중저가 시장이 또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스마트폰 자체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고가품이었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기능 내지는 조금 이 프리미엄보다 낮은 레벨의 네, 중가 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또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 프리미엄 폰에서 이 중간 폰, 중가 폰 시장으로 이 주 무대가 옮겨가는. 바뀌는 것 아니냐. 네. 예. 예. 그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단단히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 부양책들도 보면은 다 빚내라는 빚 쉽게 내주겠다라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그래서 가계부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너무 좀 빨리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8월, 9월 주택담보대출 다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10월에 더 크게 지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월 최종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예를 보면은요. 지난 28일 기준으로 8,365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네. 그래서 9월 증가폭보다 34% 정도 빚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과 비교하면 한 5조 5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7% 정도.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 우리 지금 이 나라 예상치가 지금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출이 국민은행 예를 보면은 지금 올 한 해 7% 이상 지금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늘어나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금리나 영향이 컸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이 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정도는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들이 주택 구입보다는 네. 생계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라든가 일반 생활자금 용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부동산 경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가계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 부작용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금융권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 은퇴하시면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로 사업하거나 또 이제 생활비 쓰거나 해서 이게 부실화되면은 금융권 전체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런 네. 지적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인 것은 오늘 전월세 대책 나왔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월세 대출로 또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월세에 대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오늘 이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대출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취업준비생, 또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건데 연 2% 금리고 매달 30만 원씩 최대 2년치 그러니까 30만 원씩 2년치니까 72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 또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또 그 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이 매입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LH가 사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건데 이거 공급을 좀 늘리겠다. 네. 한 만 가구 정도 좀 늘려가지고 지금 전세난 이 월세난이 심각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네. 또 보증금 대출을 해줄 때도 좀 더 싼 이자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지금 전세난 월세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조금 대출을 해주고 조금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라는 건데 뭐 사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내놓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게 월세 그러게 대출 말입니다. 월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재정으로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네.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주 예. 뭐 마지노란 아주 부분적인 네. 수준이죠. 네. 그래서 참 이게 땜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땜질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처음- 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끼운 게 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매입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세난도 해결될 걸로 봤는데 안 그거 그랬죠. 자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또 더 깊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대신에 지금 제로 수준인 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달러를 푸는 게 줄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게 또 우리 시장에 몰고 올 충격이라든지 파장이 있을 텐데 2부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생생경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인터뷰,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선언과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융위기 때 썼던 고속 진화책은 치우게 되는 겁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다른 데서 또 불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왜 안 된다는 거죠?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네,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선언과 그 파장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비상시에 사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화기는 치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여기에 몸을 맞췄던 시장들은 또 바쁘게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경제 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욱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됐네요. 6년간의 돈풀기 정책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다음 달부터. 예, 종료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먼저 그 돈풀기 정책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끝났다기보다는 더 이상은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월별로 추가 매입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를 하고 돌아오는 거는 그냥 롤오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그 미 연준 FOMC 성명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개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그 미 연준이 이제 자산 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QE3를 시작한 2012년 9월에 실업률이 8.1%였는데요. 올해 9월에는 5.9%까지 하락을 했고요. GDP도 미국 잠재 GDP보다 조금 높은 수준 연 3% 정도의 성장이 앞으로 한 1, 2년간 지속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린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슬슬 이제 위기에 썼던 그런 것들에서 출구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실업률도 예상했던 게 한 6% 정도까지 내리겠다고 했었는데 5.9니까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뭐 매파적인 발언이다라고 보기도 하던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상당 기간 초저금리는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 이제 지금 사실은 요번에 처음 쓴 거는 아니고요. 네. 꽤 오랫동안 이제 성명서에 들어와 있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양적 완화 종료 자체가 현 그 수준의 자산 규모를 유지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미국 정책이 이제 본질적으로 긴축으로까지 아직 선회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아직은 완화적인데 앞으로 글로 갈 테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라 이런 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방향 전환은 지금 제로 수준인 금리를 올리는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사실은 이 상당 기간은 뭐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3월에 옐렌 의장이 얘기한 대로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마 이 FOMC 성명서에서 이 상당 기간이 빠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 기간이라고 이제 약속할 수 있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6개월 후에 무조건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로 수준 0에서 0.25% 수준이잖아요. 요거를 건드리기 시작할 때 이제 다시 깨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걸로 보시나요? 대략 시장에서는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번 그 성명서 발표 직전에 원체 지표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한 내년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게 이제 시장의 좀 중간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이 위기를 맞으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돈도 풀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위기까지 같이 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갔었는데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기 좋아지는 거고 뭐 꼭 연관이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제 슬슬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금리 때문에 그동안 유지했던 경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예, 뭐 그런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금리 인상하고 그런 우리의 금리 인상을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그 사이에는 좀 뭔가 간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아주 빨리 올릴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도 되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곧 그 양국 간의 그 금리 차를 중간에 버퍼를 해주는 게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완충작용을 환율이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기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환율 상승이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빠르게 되면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되면요. 일단 요 양적 완화 종료로만 달러 강세로 간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점차적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상까지 가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전 세계 돈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신흥국에 왔던 돈들이 그쪽으로 확 빠지게 되면 또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흥국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그게 위기 상황으로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대의전도가 높고 대외개방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차가 줄어들고 하면 일부 취약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좀 위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흥국 전반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꽤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럴 가능성은 네. 별로 크지 않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작년 5월에 이미 한번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비슷한 거를 맞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발언을 꺼내면서 당시는 상당히 불안전한 국면이 일시 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다면 금리도 올리고 재정 정책도 조금은 이제 건전한 쪽으로 가져가고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가 물론 이제 그게 안 된 데도 있지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과거에 비해서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미국도 어려워질 수 있는 역파급 효과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그런 역파급 효과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체질은 그러면은 다른 일부 신흥국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외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하다고 하는 나라들과 큰 차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부분 계속 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안심이 되는 측면이고요. 이제 좀 약간 그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자본 거래가 상당히 많아서 외국인 투자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외 개방도가 크다는 면에서는 좀 그래도 안심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걱정도 저는 좀 돼요. 이게 달러 강세가 오면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뭐 달러에 비해서 엔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덜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또 일본에 대해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거가 우리에 미친 영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이제 원달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출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달러 강세가 되는 만큼 이제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의 경쟁국가의 상대적인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역시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예는 환율 자체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네. 이게 너무 크게 바뀌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근데 뭐 예. 어차피 그 원예는 환율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원화 가치 자체가 다른 경쟁국 통화에 비해서 좀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라 하더라도 좀 강세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지금 들어오는 돈을 밖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게 말하자면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는요. 예. 위급할 때에 그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스무딩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글쎄요. 그 우리나라 해외 투자를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 밖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 혜택을 준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그 기금들이나 자금들을 좀 더 해외 투자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금융시장 오늘 뭐 큰 반응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상했다라는 것 같은데 쭉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환율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공포 지표라고 하는 그 네. 빅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한 2012년 중반 이후부터 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되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변동성이 대체로 좀 확대가 됐고 앞으로 한동안은 환율이나 아니면 금리라든가 이런 주가라든가 이런 그 금융시장 지표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든 네. 아래로든요. 예. 그래서 꼭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서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클 때에는 그런 금융시장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의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욱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가 보여주는 신기한 세상입니다. 빅데이터 경제.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셨어요? 커피 마셨습니다. 커피요? 네.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달달한 거 좋아하고요. 네. 혹시 커피를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래요? 네, 오늘... 커피가 디저트면 담배도 디저트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해서. 그 얘기가 또 그런 쪽으로 흐르는군요. 네. 네. 저는 그냥 커피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주식으로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좀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는데 디저트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디저트예요. 네, 근데 올 여름에 특히 많이 이렇게 붐이 된 것 같은데 팥빙수. 네, 맞아요. 엄청나게 디저트 시장을 뚫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딸 때문에 팥빙수 먹으러 네. 초등학생 딸이 팥빙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많이 갔었는데 사실 이 디저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떤 고급 음식을 먹고 난 후식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뭐 2,000원짜리 김밥을 먹어도 네, 10,000원짜리 후식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가볍게 가까운 개념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커피는 이제 더 이상 디저트에 안 속하지 않나요? 하지만 커피로 인한 다른 디저트와의 결합이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만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 후에 커피와 곁들이는 케이크나 이런 식으로 커피로 인한 다른 디저트 시장의 변화나 디저트에 대한 그런 변화를 많이 일으켜주고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다음 소프트에서 강의해 주신 것 같은데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그 직장인의 상징처럼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커피는 뭐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는 따로 한번 하죠. 예, 근데 이 디저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떤 현상을 가져왔을까요? 저도 이거 분석하면서 새삼 느끼게 됐지만 이 식사는 생존을 위한 개념이지만 이 디저트는 선택을 위한 그런 음식이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결국 디저트는 이제 나를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선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상이나 선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저트 카페라는 이제 이 카페가 생기면서 맞아요. 일반 카페보다는 훨씬 더 나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놔야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메뉴 자체도 이제 나를 위한 메뉴가 존재해야지 사람들로부터 더 관심이나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디저트 그러면은 일단 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달콤함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요새 달콤함이 주는 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잖아요. 비만 뭐 이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거부감이 생기면서 이 사회 분위기상 달콤한 아이스크림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한 팥빙수도 열량이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 팥에 대한 그 성능을 분석해 본 자료를 보면요. 이 붓기를 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팥빙수 왜 먹어요 그러면 붓기 빼려고 그러진 않지만 저도 신기한 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이 팥소가 좀 덜 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데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팥빙수를 꼭 그 이유만으로 먹지는 않았을 거고요. 더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팥빙수 하나를 한 사람이 먹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닌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팥빙수 하나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셜에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보면은 그 커피 한 잔에 케이크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렴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에 케이크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올여름에 특히 이제 팥빙수를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먹는 거군요. 또 이 예전처럼 이게 달콤함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이제 모양으로 승부를 많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저트는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예쁜 거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디저트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 또 있죠. 뭐 일상이나 뭐 산책, 궁합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일상은 뭐 내 일상을 디저트 먹는 일상을 아무래도 올리다 보니까 소셜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산책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또 가볍게 디저트 먹는. 근데 이제 궁합이 좀 재미있어서 이제 궁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궁합이에요? 이 디저트도 역시 또 이제 맞춤형의 또 일환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라는 게 어떤 하모니, 조합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브라우니 케이크하고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학습이 저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티라미수 케이크하고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 카스텔라하고는 녹차. 와플하고는 요플레 아이스크림. 요렇게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위해서 뭐 선물을 주다 보니까 이런 궁합까지 맞추면서 조합을 이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분석된 자료가 나오고 근데 라떼는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라떼는 배부르다. 그러니까 후식으로 먹는 것 치고는 사실 라떼가 아무래도 조금 좀 배가 부르는 무겁다. 거가 있어서 디저트로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와 뭐 단 케이크 뭐 이런 식이 되나 보네요. 그러면 디저트는 혹시 지역적으로도 좀 특성이 다른가요? 지역적으로 특징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뭐 가로수길이나 홍대, 이태원에서 디저트 먹으러 간다.
예쁘고 맛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데서 밥을 먹어도 요 동네 가서 디저트를 네. 먹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은 디저트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에서 이제 디저트 매장들을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전쟁에 가까워요, 요즘. 네,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그런 디저트 같은 것들을 사가져가서 예. 집에 가서 또 커피랑 먹던 뭘 먹던 이렇게. 전데요. 아 그래요? 아, 예, 그 글이 이 글이었나? 아니요, 저는 올리진 않는데요. 네. 보통 이제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특별한 거 네. 갖다 놓잖아요. 네. 그 백화점에는 그것만 있고 네. 그런 곳을 찾아가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디저트는 그래도 역시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먹는 게 또 맛일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래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사장님이라는 연관어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장님이요? 네, 예. 그래서 이 무슨 사장님일까라고 네. 봤더니 역시 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그 카페들이 손님들에게 아무래도 더 어떤 뭘 더 주거나 친근감 또 뭐 이 이런 손님들에게 더 예. 친절하게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카페 이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어떤 있던가요? 스토리가 있는 카페를 좋아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9월 16일 날 오픈한 카페다 그러면 뭐 September 16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 또 뭐 757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이 동네 네. 그 번지가 757 번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카페를 사람들이 더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왠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이왕 먹는 거니까 이왕 가는 곳이니까 나한테 네. 뭔가 이유를 명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 이사님도 그런 곳이 있으세요? 지금 가는 것들이 제가 다 가는 카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잘 네. 유명하지 않은 카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케어를 해준다. 네. 우리가 호텔이나 백화점을 가는 이유도 내가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케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장님이 어차피 카페는 또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잘생긴 사장님은 좋아하더라고요. 네. 결론이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올라오는 거 봐서는 네. 그게 또 주요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간 그 카페 유사 업종인데 가로수길에 있거든요. 네. 가로수길이 아니라 경리단길에 있는데 그 모 배우의 동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모 배우가 등장할 때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잘생겼거든요. 역시. 네. 아니, 결론 잘 결론이 좀 내렸네요. 이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디저트 시장을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차량용. 네, 사는
사는 것, 전월세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오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춰주는 양면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들어오셔서 친구가 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